조선에서는 여진족을 오랑캐라고 불렀는데 여진족은 외구 못하지 않게 조선 백성들을 괴롭히는 무리였습니다.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가을이 되면 여진족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와 곡식을 빼앗아 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빼앗아 재빨리 강 건너 명나라 땅으로 가버리면 조선 병사들로서는 그들을 뒤쫓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또 다시 북쪽의 함길도 지금의 함경도에 여진족이 침입해와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세종은 조선 대신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진족이 또 다시 함길도에 쳐들어왔다 하오 여진족이 아예 함길도 지방의 근거지를 마련하려는 뜻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여진족을 물리치고 국경을 튼튼히 할 좋은 방법이 없겠어? 북쪽 국경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여진족을 정벌하고 그 뒤에 수비를 튼튼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옵니다. 세종은 여진족을 정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족서 최윤덕 장군을 평안도 도절제사로 하여 군대를 출동시키고 김효성과 최혜산을 최윤덕 장군을 도와 싸우도록 하시오. 세종은 여진족 정벌에 최신화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최혜산을 전투에 참기시켰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 1만 5천 명의 조선 군사들은 여진족을 공격했습니다. 여진족은 불을 뿜는 화기의 성능에 깜짝 놀라 싸울 생각도 않고 압록강을 건너 도망쳐 버렸습니다. 조선 군대는 그대로 압록강을 건너 여진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근거지인 중국 동북부 지방을 정벌하고 여진족 200여 명을 사로잡아 돌아왔습니다. 세종은 압록강 근처에 자정여연, 우예, 모창 등의 새로 군사를 두어 사군을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던 여진족 무리들이 나타나 조선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세종과 황희는 이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서북 방면에 여진족을 막기 위해 압록강 상류에 사군을 설치했지만 두만강 하류의 동북 방면에 있는 여진족이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태조의 아버지 이자춘이 병마사로 있으면서 국경을 지키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장수로 하여금 회령 일대를 정벌케 하겠소. 거기에 튼튼한 성을 쌓아오리 영토를 늘리고자 함이요 오르신 말씀이 옵니다. 우리의 진을 만든 다음 우리 백성들을 그곳으로 옮겨 편히 살게 해준다면 국경을 튼튼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지금의 조상들이 살던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인 뜻입소. 영의 정은 북쪽 변방에 진을 개척할 만한 인물은 골라주시오. 황희는 대신들과 의논한 끝에 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중서를 추천했습니다. 장수 김중서에게 맡기심이 옳은 줄로 알아요. 세종은 곧 김중서를 흰길도 관찰하사로 임명했습니다. 1437년 세종 19년 군사를 이끌어 함길도로 간 김중서는 경원, 회령, 충성, 분영, 경홍, 온성 등 6군데에 육친을 설치했습니다. 김중서는 그 뒤 오랫동안 함길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세종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여진족의 노략질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으나 그들의 침입은 사군과 육친을 통해 곧바로 보고되었습니다.
세종은 평안도 절제사 이첨에게 명했습니다. 여친 쪽의 근거지를 완전히 뿌리 뽑게 항복에 오는 자는 따뜻하게 맞아주도록 하라. 세종의 너그러운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어 여진족들은 조선의 군사들이 가는 곳마다 줄줄이 항복해 있습니다. 우리 글 훈민정음, 세종이 이룬 가장 크고 빛나는 업적은 바로 우리 글인 훈민정음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말은 있었지만 그 말을 적을 글자는 없었습니다. 신라 시대에 설충이 만든 이두가 쓰이긴 했으나 이 두보다는 중국의 한자가 훨씬 널리 쓰였습니다. 그러나 한자는 힉이 많고 뜻이 복잡해서 배우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부만 하는 학자들이 아니면 글을 배워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다시 글로 써낸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디 글을 배우겠냐? 그러나 공부는 양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농사꾼이야 농사나 잘 지으면 되는 거야.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며 아예 글 공부를 할 마음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종이 농사짓는 기술을 적은 책을 만들어도 양반이 읽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농부들 스스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농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책인데 농부들이 이 글을 읽지 못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니 안타까운 일이로나 세종은 백성들이 가엾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글로 나타낼 수 없다니 얼마나 불편할까? 또 남의 생각을 적어 놓은 글을 읽을 수 없다니 얼마나 답답할까? 내 이 가엾은 백성들을 위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리라. 이렇게 생각한 세종은 집현 전 학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문화가 발달한 나라의 제 나라의 글자를 갖는 것이 당연하오. 우리 조선도 나라 글자를 지닐 만한 문화를 누리고 있어. 이제 모든 백성이 함께 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글자 만들 생각이요. 그대들은 이 뜻에 따라 백성들이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훌륭한 글자를 만들어 주시오. 집현전 학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까지 조선은 모든 문부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었습니다. 한자를 우리 글처럼 쓰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이 따로 필요하다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뜻을 함께하며 세종의 분부를 받들어 온 집현 전 학사들은 세종의 명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세종은 경복궁 안에 나라의 글자를 연구하는 관청인 정음청을 따로 두었습니다. 이 관청에서 정인지, 성삼문, 신숙주, 박팽년, 최향이계, 이선로 등의 뛰어난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했습니다. 세종 역시 직접 우리 글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세종이 말했습니다. 한자는 글자가 뜻을 나타내는 문자이므로 배우는데 어려움이 많소. 그러니 우리 글자는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로 만드는 것이 좋겠소.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시오? 전하,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옵니다. 신들도 그러한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은 세종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집현전 학사들은 반드시 과학적이고 훌륭한 글자를 만들 수 있으라는 믿음 가지게 되었습니다. 글자의 연구는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한자를 연구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자의 소리와 뜻을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당시 명나라에는 한림학사 황찬이라는 이름난 언어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요동에 있을 때 성산부는 한자의 소리의 뜻을 대맡기는 것이 있을 때마다 그에게 묻기 위해 13번이나 요동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글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책을 들여다보던 세종은 마침내 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책 읽는 일을 그만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쉬셔야 하옵니다. 부디 책을 덮으소서. 눈병이 좀처럼 낫지 않자 어이는 안타까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세종의 궁궐에 있으면 책을 덮기 어렵다는 것을 안 어이는 한가기 괴를 생각해냈습니다. 전하, 충청도 초정이란 곳에 약수가 눈병에 좋다 하옵니다. 그곳에 얼마간 머무르시면서 그 약수로 눈을 씻으면 효과를 보실 것이옵니다. 그렇게 좋은 약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안 갈 수 없지. 세종은 초정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서 빨리 눈병이 나아 더 열심히 연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초정에 도착한 어인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전하,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왜 그리 놀라는가? 이것은 나라 글을 연구하는 문서들이라네. 전하! 어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눈병을 고치러 떠나는 길에도 나라 글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문서들은 잔뜩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글자 연구에 대한 세종의 신념과 열정이 이처럼 뜨거우니 집현전 학사들의 열애도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1443년 세종 25년 12월 마침내 나라글 28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세종은 이 글자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로 소리라는 뜻인 훈민정음이라고 했습니다. 훈민정음은 닭소리 17자와 홀소리 11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닭소리와 홀소리를 초성, 중성, 중성으로 어울러 쓰면 수많은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종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발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라 글을 만드는 데는 한치의 잘못도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부터 이 글자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글을 써보고 고칠 점은 없는지 연구하도록 하시오. 세종은 이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기뻐할 때였습니다. 조선의 유학자들 사이에 훈민정음을 반대하는 기운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유학자들은 새 글자를 만든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막상 내 글자가 만들어지자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학자들은 한자를 통해 유고의 경전과 주자의 상이학을 배워온 나라에서 한자를 버린다는 것은 학문을 버리는 것과 같다가 생각했습니다. 그 주장에는 종국의 문제를 받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 무리 가운데 최만리라는 학자는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이듬해 2월에 훈민정음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오직 중국의 제도와 문부를 받아들이며 중국과 같은 글자를 써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자기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몽골, 서하, 여진, 일본 등을 모두 오랑캐로 취급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한자를 버리고 따로 글자를 가지는 것은 결국 무식한 오랑캐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옵니다. 세종은 그토록 정성 들어 만든 훈민정음을 언문이라는 하며 천하게 여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문물과 학문을 받아들여 온 것이 사실이요. 그러나 그대들도 알다시피 우리말과 중국말은 서로 다르고 그러므로 글 공부를 한 양반들이 아닌 많은 백성들이 자기 뜻을 글로 써서 나타낼 줄을 모르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요.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같은 백성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함이요. 이번에 새로 만든 훈민정음은 총명한 사람이라면 며칠 만에 배울 수 있는 쉽고도 편리한 글자임을 알아주시오. 그러나 최만리의 반대는 끈질겼습니다. 최만리는 백성들이 너도 나도 배우기 쉬운 언문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나라의 학문 수준이 낮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자야말로 오랜 역사를 지닌 글자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익혀온 우수한 글자이옵니다. 큰 나라 중국을 받아들여 왔던 우리가 이처럼 귀한 글자를 버리고 어설프게 만든 새 글자를 쓰는 것은 부끄러우니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무슨 지나친 말이요. 세종은 더 이상 노여움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최만리와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잠시 의금부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훈민정음을 반포할 생각이었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까닭을 정리하여 뚜렷하게 밝혔습니다. 첫째, 우리말을 적기에 알맞은 문자가 있어야 한다. 둘째, 한문은 깨치기가 어려워 백성들이 제대로 읽고 쓸 수가 없으니 평등한 글이 되지 못한다. 백성들에게도 글을 읽고 쓸 권리가 평등하게 있어야 한다. 셋째, 일반 백성들이 누구나 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배우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있어야 한다. 세종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훈민정음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한편 세종의 명을 받은 정인지, 권제, 안지 등 집현전 학사들은 훈민정음을 사용하여 용비어 철가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용비어 천가는 조선 건국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조선 왕실의 영원한 발전을 비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최초의 노래인 용비어 천가는 그 뒤에 지어진 석보상절, 월인 천강지곡 등과 함께 우리 고전 문학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작품입니다. 1446년 세종 28년 가을 마침내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의 책머리에는 훈민정음을 만드는 뜻이 적어 있었습니다.